폭풍우가 몰아치는 등대 안, 그의 거친 손이 천천히 내 뺨을 감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바다의 포효,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입술에 머물렀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는 순간 15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지만 절박한,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그 키스는 마치 숨쉴 공기를 갈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손은 그의 거친 작업복을 움켜쥐었고 그는 더 깊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키스가 끝난 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왼손 약지에 낀 은반지가 등대 불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아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외딴 섬 보건소에 부임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본토에서 페리로 2시간, 주민 87명이 전부인 이 작은 섬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 진료 시작, 오후 2시 왕진, 저녁 6시 보건소 문을 닫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숙소 창문으로 보이는 건 바다와 등대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9시 정각, 등대 불빛이 켜지면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37살 이혼녀, 도시에서 도망치듯 이곳에 온 저에게 등대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엔 할머니 3분의 혈압을 재고 오후엔 넘어진 아이의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저녁 6시 보건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굵은 빗방울 몇 개였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우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람에 우산이 뒤집히고 옷은 금방 흠뻑 젖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아직 멀었고 이대로 가다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보이는 등대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등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숨을 헐떡이며 올랐습니다. 진흙탕이 된 길에서 2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간신히 등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문이 열렸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흑갈색 짧은 머리는 다소 거칠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네모난 얼굴형에 깊게 파인 눈, 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과 대화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저는 물 웅덩이를 만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대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나선형 계단이 위로 이어지고 한쪽엔 작은 침대와 책상, 낡은 소파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바다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타월을 건네주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타월로 머리를 닦으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폭풍우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등대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 2개를 꺼내고 티백을 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사람의 익숙한 루틴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검은 괴물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동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이 폭풍우 속에서 숙소까지 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대를 내주고 자신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그는 이미 담요를 가져와 소파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손 약지에 낀 은반지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폭풍우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 낯선 침대.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소파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소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잠꼬대로 중얼거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다만 꿈속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에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물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폭풍우는 점점 잠잠해졌고 등대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등대를 떠났습니다. 그는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다만 그의 눈가에 새겨진 깊은 주름이 그가 얼마나 많이 웃지 않고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넸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언덕길을 내려가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대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보건소 문을 잠그고 나오면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갓 구운 빵이었고 어떤 날은 섬에서 잡은 생선이었습니다. 때로는 바다에서 주운 예쁜 조개 껍데기도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등대지기. 그가 매일 이것들을 놓고 가는 것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등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김밥이었지만 정성만은 가득 담았습니다. 등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든 김밥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하고 어색한, 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등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사방이 유리로 된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보이는 바다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작은 테이블을 꺼내고 제가 가져온 김밥을 펼쳤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함께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황금빛 바다, 그리고 우리 둘. 이런 일몰은 처음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15년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왼손 약지의 은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2~3번 등대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책을 가져가 함께 읽었고 때로는 그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저는 그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등대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섬에 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혼 이야기, 도시에서의 지친 삶, 모든 것을 리셋하고 싶었던 마음.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었지만 위로하듯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그가 언덕 중간까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슬픈 눈빛, 조용한 미소, 거친 손길, 그 모든 것이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손에 낀 은반지가 의미하는 것을. 그에게는 아직 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매일 등대를 찾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고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에 은반지, 벽에 걸린 바다 사진들, 때때로 악몽을 꾸는 밤,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느 날 보건소에서 할머니 한 분을 진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혈압을 재다가 할머니가 무심코 한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등대지기하고 자주 보이던데 저 사람 15년 전에 아내를 바다에서 잃은 사람이야.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태풍이 오는 날이었어. 배를 타고 나갔다가 둘 다 바다에 빠졌지. 등대지기는 간신히 살아났는데 아내는 시신도 못 찾았어. 그 뒤로 저 사람 자기를 벌주듯이 이 섬에 틀어박혀 산다네. 아내 무덤도 없이 매일 바다만 바라보면서 그날 저녁 저는 등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숙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대 불빛이 밤 9시 정각에 켜졌습니다. 예전처럼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15년. 그는 15년 동안 죽은 아내를 놓지 못하고 이곳에서 속죄하듯 살아온 것입니다. 왼손의 은반지는 여전히 그의 약속이었고 이 섬은 그의 감옥이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외로움을 달래는 존재, 아니면 죄책감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 사흘 동안 저는 등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건소 앞에 여전히 작은 꾸러미를 놓고 갔지만 저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비가 내렸습니다. 폭풍우처럼 거센 비는 아니었지만 촉촉하게 마음을 적시는 가랑비였습니다. 저는 우산도 쓰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등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동안 온몸이 비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등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찾으러 나가려던 참인 것처럼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15년 전 이야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처음으로 보는 눈물. 15년 동안 아무도 이 섬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불쌍히 여기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저를 한 사람으로 봐줬습니다.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뺨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게 하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슬픔, 죄책감, 외로움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는 등대문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저를 바라볼 때까지. 그날 밤 저는 등대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등대 꼭대기에 함께 올라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 결혼, 이 섬으로 오게 된 이유, 그리고 그날의 태풍, 아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15년 동안 스스로를 가둔 이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결혼, 상처받은 마음, 이곳으로 도망 온 이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위로는 없었지만 자연스레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우리는 여전히 등대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보건소 앞에서 저를 기다렸고 함께 등대로 올라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고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섬 주민들도 우리 사이를 알아챘습니다. 할머니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가끔 잘 됐네. 둘 다 외로웠을 텐데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저도 도시에서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감기 환자 2명을 진료하고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본토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청해도 보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신경과 최 교수입니다. 혹시 그쪽 섬 출신으로 15년 전쯤 실종된 분 중에 30대 초반 여성이 계신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 병원에 15년째 입원 중인 실어증 환자가 있습니다. 기억상실로 신원 확인이 안 돼서 무연고자로 분류됐었는데 최근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청해도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등대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15년 전 남해안 어촌 마을 해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당시 뇌 손상이 심해서 기억을 잃었고 말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청해도, 등대, 실종된 여성.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아내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알아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가 보건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치료 중인 환자가 당신 아내분인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쥔 꾸러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페리를 타고 본토로 갔습니다. 새벽 첫 배였습니다. 배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을 도착했습니다. 신경과 병동 3층 307호실. 최 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병실문 앞에 섰습니다. 최 교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반쯤 휘어져 있었고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하트형 얼굴에 잔잔한 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긴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도 울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야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우리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계는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병실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최 교수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저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죄책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풍 치던 날 배가 뒤집혔을 때 파도에 휩쓸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해변이었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죽은 사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살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그 섬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 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사람, 15년 만에 되찾은 사람.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감사했어요. 덕분에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려는 순간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가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제 뺨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슬프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처음 폭풍 우치던 밤의 키스처럼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별을, 감사를, 그리고 미안함을 담은 키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 맛을 느끼며 긴 시간 입술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끝났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숨소리를, 심장 박동을 느끼며 행복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섬을 떠났습니다. 본토의 다른 보건소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청해도에는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식은 섬 주민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섬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재활치료를 위해 매주 본토 병원을 오가며 여전히 등대를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고 두 사람은 15년 전처럼 다정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그가 행복하다니, 그가 다시 사랑하고 있다니. 어느 가을 저녁, 새로운 보건소 창문으로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청해도에서 등대 불빛이 밤아없이 정각에 켜질 것이라는 걸. 그 불빛은 이제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위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위한 불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켜준 불빛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꼭.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부디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제 말을 어딘가로 실어 날랐습니다. 아마도 저 멀리 바다 너머 등대가 있는 섬까지. 사랑은 때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지 못해도 서로를 치유해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 슬프지만 아름답게, 아프지만 따뜻하게.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위해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등대 불빛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